근데 제가 아마 금수저에서는 안 나왔을 거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부도를 겪으면서 다시 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저축했던 돈을 비상장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에 투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일 좋았던 수익은 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결과물만 옆에서 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노력이 있으신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매년 1에서 2억 정도를 또 투자했거나 저축했던 돈을 비상장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에 취미 겸 투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일 좋았던 수익은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하면은 코로나 때 한번 반짝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인기가 꺾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실제로 유명한 작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분들 그림을 사서 이렇게 보유를 하셔서 수익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신 건가요? 돈을 벌려면 신진 작가로는 절대 벌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2014년, 15년 그때 당시에 금융업에 종사를 하다가 서울 옥션이라는 우리나라 옥션 관계자분들과 연이 닿아서 그분들한테 이제 좋은 그림들을 큐레이터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제가 직접 골랐던 그림들이 지금은 한 6배, 7배 정도 상승 상황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한테 소개를 받아서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작품을 보고 작가를 보는 피킹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면을 주로 좀 보셨나요? 우선 당연히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우선 선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소 금액이 5천에서 1억 정도 2015, 16년 당시에는 지금 이름만 대도 유명한 작가들 그림들이 대부분 한 30% 정도면 그 정도 때였거든요. 네. 그때 5천 정도면 지금 한 1에서 2억 정도 이상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기가 이제 그림이 굉장히 단색화가 관심을 많이 받기 전 단계에서 제가 운이 좋게 투자를 했던 게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벌면서 저의 자식이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증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그림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2015년, 16년 정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미술품 투자라든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되게 정보가 없으면 힘든 투자라고 알고 네. 있어서 사실 네, 보시는 분들 조금 조심해야 된다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뭐 터보832 이런 분들도 막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정말 소수만이 버는 무대고 그리고 사실 그런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쪽에 지인분이 없으면 되게 안 좋은 작품을 맡기도 맞아요. 맞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술 분야의 전문가는 네. 아니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서 또 좋은 작품을 선택을 하셨던 안목도 있으셨던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셨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짧게라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딱 좋은 기회를 알아보셨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나요? 큐레이터 통해서 그림을 많이 소개받았거든요. 근데 우선 그림은 가짜도 많고 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뻥튀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항상 인증된 그런 기관에서 그림을 매매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살 때뿐만 아니라 팔 때도 거기서 같이 팔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작이거나 이럴 경우에 보험 처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을 고르는 성관이 있냐. 사실 그것도 운이 좀 따랐는데 큐레이터가 작품을 거의 한 50점에서 한 100점을 소개해 줬는데 내 마음을 끌었던 작품을 제가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뭐 작가님 얘기해도 되니까 이완의 조홍이라든지 윤영근 이런 분 그림들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제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이게 그림이라는 거는 그냥 사놓고 투자의 가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 걸어놨을 때 우리 집이랑 좀 잘 어울리고 나랑 또 기운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어도 이 그림이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뭔가 잘 안 풀리고 뭐 기운도 안 맞고 자꾸 막 이러면은 봐도 이렇게 막 심신적으로 미술관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좀 기분이 자꾸 다운되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아서 그게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도 저는 그렇게 크게 후회는 없을 것 같고 뭐 나중에 진짜 금액이 더 커지면 자식들한테 한 점씩 나눠줘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니까 앞으로도 그림에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제 신흥에 좋은 작가 그림을 사갖고 그 그림이 대박을 내면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림은 좀 공신력 있는 곳에서 좋은 그림 위주로 한 점을 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요즘에 그림 어떻게 매입을 하냐면 인스타에 작가를 팔로우를 해요. 그래서 작가 그리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이 좋기 때문에 그 그림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공인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의 작가를 등단시켜서 어떤 상품성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확정이 안 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아까 저희 비상장 투자하면서도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호환 작가나 이런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예. 뭐 사세요 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요. 이거를 쌀 때 사신 거죠?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림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림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 이런 좋은 사람들 가격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미리 이렇게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많이 보고 나는 저 그림을 평생 우리 집에 작품으로 하나 소장해서 보고 싶어. 그런 그림을 사면 그게 나중에 투자 가치도 되고 소장 가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통 그림을 사서 이제 계속 들고 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때는 플랫폼에 판매도 하시고 이런. 아니, 아직 한 번도 판매한 적은 없고, 이제 한 번 갈아타려고 했었는데, 유명한 일본 작가 그림을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또 일본 작가 그림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름 그런 것도 또 좀 약간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꼰대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작가 그림 중에서 이제 제일 사고 싶은 건 당연히 김환기 화백 그림인데, 그때 당시 2015년에 못 산 게 좀 아쉽죠. 그랬으면 20대, 30대 됐을 텐데. 근데 어쨌든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좋은 접근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고 지금 투자한 게 훨씬 뭐 금액은 작더라도 만족감은 이미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내가 여유 자금도 있고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좀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림은 한 점 정도는 소유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그림을 할 때 보통 2, 300만 원짜리 엔트리를 하시는데 좀 비싼 거부터 시작하셨네요. 그쵸. 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량주가 결국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작가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비싸도 난 이걸 사야겠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으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좀 가격대가 높더라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잖아요.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고 했던 것이 내가 제일 생각지도 않았는데 수익률로 보면은 지금 제일 높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한 얘기가 돈을 벌겠다고 쫓으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격업일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좀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그럼 일반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미술품이 엄청나게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각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요. 2021년 이후라고 보면은 남들보다 5년 정도 먼저 이런 거에 좀 눈을 뜨게 된 거는 업체분들을 만나면서였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게 두 개가 겹쳤던 것 같아요. 항상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심미적인 부분 아니면 감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열광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위스키라든지 또는 금, 그림, 뭐 사이클, 그 다음에 더 부가가치인 사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선이 이미 그때 당시부터 저는 좀 많이 뛰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다녀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심리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어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뭐 어렸을 때 당연히 다 자수성가를 하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출신이고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자리가 있는 위치다 보니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저도 배웠던 게 아닌가. 네, 뭐 아버지가 술도 워낙 좋아서 위스키도 집에 굉장히 많았고 항상
좋은 거, 맛있는 거, 또 어디 여행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몸에 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예전에 어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가정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처럼 이렇게, 저는 뭐 가정환경이 저는 불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고, 지금 출연자 제이든님을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집이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속된 말로 약간 금주수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안목 같은 게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아마 금수저였으면 안 나왔을 거고, 태어날 당시에는 은수저? 은수저. 혹은 동수저? 뭐 이 정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부도를 겪으면서 저도 가세가 한번 기울어지다 보니까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다시 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저는 한 2년 전부터 또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해지는 걸 많이 보면서 금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00g짜리를 계속 소분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용돈 모으듯이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연한 제이든님이 사실 말씀하신 부동산, 금, 뭐 미술품 이런 거 외에도 비상장 투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주식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주식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주식만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다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특출나게 좀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넓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서론 때 말씀드렸지만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뭐 상장사 대표분들, 그리고 돈이 많으신 자산가들, 이런 분들이랑 이제 친분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기본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사?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이걸 상장시켜 보자.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본금을 태울 때 그럼 저도 조금 넣거나. 근데 그 비상장 회사를 만들 때 뭐 대표가 현재 상장사 대표이거나 유명한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를 만들 때 같이 돈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죠. 그냥 일반 투자자가 돈을 모아서 우리 비상장 중에 이런 회사가 있으니 투자하라 그랬으면은 저는 잘 안 했을 것 같고요. 이제 상장사 대표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 하나증권 클럽원이라든지 여기에도 또 친한 동생들이 있어서, 하나증권 클럽원은 고액자산가들 위주로만 이렇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지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증권사보다는 부자 고객들만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비상장 중에 계속 오퍼가 들어오고, 이제 제가 또 상장사 대표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 동생이 저한테 투자를 받기보다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투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럼 내가 소개해 줬으니까 나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비상장 투자도 꽤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딜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본인한테도 어떤 투자 기회를 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은 시계, 좋은 차, 좋은 집, 물론 집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이 외향적인 걸로만 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클 수가 없거든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같이 지내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비밀, 내가 투자했을 때 약간 껄끄러운 부분도 같이 상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헤쳐나가면서 너 이번에 고생했으니까 나랑 이런 것도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금융업이 원래 사람이긴 합니다만, 사람 베이스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쌓을 때 결국 제가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좋은 물건을 연결을 해주면서 저도 그런 기회를 일부 가져가는, 물론 금액은 대표님들보다는 훨씬 금액이 작지 않았을까요? 금액이 당연히 작지만 처음 단계에서 5천, 1억이 들어가도 상장할 때는 10배, 20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상장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분들처럼 10억, 20억을 자본금을 대부분 태워서 하는 리스크보다는 저는 오히려 분산 투자로 5천에서 1억만 넣어도 그 10개 중에 두세 개만 잘 돼도 거의 3, 40억을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랑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지금은 뭐 7대3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뭐 5대5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인터넷에 기사를 찾아보면 상장사 대표님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코멘트나 뉴스들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참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분들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뭘 할 때 본인이 메인 전공이 아닌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결국엔 그런 산업 쪽으로 또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 저희가 일반인들이 봐도 근데 이게 되겠네요. 제가 보면은 그분들은 뭐 그쪽에 공부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쪽에 대표하는 사람을 아예 데리고 와요. 그럼 아예 시작부터 다른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결국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뭐 바이오족이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저명한 박사를 데리고 와서 여기 대표로 앉히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본금을 태운 다음에 증자를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투자 받기가 수월하고 당연히 그런 회사들은 선순환을 통해서 신약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빨리 성공시켜서 상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2년 전에 저도 상장하는 회사를 하나 투자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쏠쏠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좀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잘된 IPO 돼가지고 비상장 뭐 이렇게 되면은 맨날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뭐 친인척들한테도 그렇고 지인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좀 미리 나한테 소스를 주지 왜 안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비상장 투자를 분산 투자 10개로 깔아놓는다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소스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대표이사도 안 보고 지금 대표이사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데리고 온 또 다른 전문가로 검증을 한번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도 투자 확률은 땀들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인 비상장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제가 비상장을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먼저 편에 나와주셨던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 100억, 200억을 벌었을 때 온전히 너무 편하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100억, 200억이 들어왔을까요? 아, 장난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혈기왕성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럴 당시에는 주식 투자가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지나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커지면 그 다음엔 리스키하게 주식을 매일 힘들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비상장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참에 또 상장사 대표들이랑 친해서 이런저런 회사 만드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인발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당연히 올해는 좋았는데 내년, 내후년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기차 배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엄청 핫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왜 투자를 해서 보통은 비상장은 3년, 4년 정도 투자해야 한 3배, 5배를 먹는 걸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내년, 내후년에 엑시트할 수 있을지도 이제 의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운도 좀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만 올인하지 말고 좀 나눠서 산업별로도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자산이 제가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1억을 상장 주식 아닌 비상장에 투자한다고 하면 보통 1,000만 원씩에서 10개 정도로 산업을 좀 약간 뿌려서 이제 어떤 산업이 잘 될지는 이제 분산 투자하라는 말씀을 좀 해주죠. 근데 저도 비상장 투자를 사실은 뭐 현직에 있을 때는 사실 상장 주식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비상장 투자만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연말에 인센티브 나오면 그걸로 갖고 이랬던, 왜냐면 이게 성장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월급으로 해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축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실패했던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항상 비상장 물건이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뭐냐면 2차전지가 작년에 좋았을 때 2차전지 물건만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돈을 땡기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가 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국이 보통 산업 사이클이 뭐 5년, 10년이라고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땐 배웠지만
지금은 막 주기가 3년, 뭐 2년 이렇게 짧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비상장이 투자할 때 그거에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높은 수준이면 안 하는 게 좀 더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맨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못 벌어도 5배,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회사를 만들 당시에 조금만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비상장 투자로는 승률이 그렇게 높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좋은 회사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에서 물건들로 나왔을 때 그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자산가분들이 크림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 물량을 이 사람만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돈 많은 다른 자산가들도 많이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쏠림이 너무 심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같이 좀 특이하게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잘 들어간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5년, 뭐 최소 5년은 보고 대신 5년 동안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안 보고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 5천만 원 넣어도 이 내 돈이 주식시장에 맨날 거래되고 있으면은 못 빠지게 맨날 이렇게 그리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많이 줄이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반도체주라든지 또는 요즘에 다시 이제 뭐 관광이나 화장품주가 좀 떠오르니까 이런 거는 비상장을 지금 살 게 아니라 주식으로 그냥 트레이딩 매매하듯이 하는 게 좀 좋으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줄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좋은 업종에 투자할 때는 상장 주식을 하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을 할 때는 사실 지금 많이 저희가 속된 말로 좀 빠그러져 있고 많이 조정받고 막 2, 3년 동안 몰랐던 그 섹터 내에서 있는 비상장 종목군을 투자하시면 그래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때 그 현재 관련된 산업이 주가 올라 있을 때 비상장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게 저와 제이든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순 그냥 비상장을 투자하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고급 정보가 아닌 이상은 그냥 정말 회사가 좋은 회사에 아예 투자를 하거나 이게 낫지 무턱대고 그냥 비상장에 투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 당시에 2015년 이때는 비상장이 이제 상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 투자를 많이 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런 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딱 그런 거라기보다 제 자산 형성 과정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상장이 이제 2021년, 22년도 코로나 시절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많이 버블이 끼게 되었고 23년 초부터 비상장을 자산가분들이 투자를 아예 안 했거든요. 다 무조건 엑시하면 그냥 무조건 현금 보유 아니면 단기 주식 짧게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요것만 하셨는데 그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사실 비상장도 어떻게 보면 금리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초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금 경색이 오고 PF는 나중에 터진 거거든요. 23년 하반기가 돼서 터지기 시작했고 24년도는 그러면 많이 뭐가 바뀌었냐라고 보면 지금도 금리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금리는 5%를 근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요가 축소되는 그런 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오히려 비상장이나 이런 거를 투자하기에는 뭐 쉽지는 않은 시기. 그래서 2년 전부터 저는 이제 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2년 전에 100만 원 하던 돈이 지금 9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만큼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네. 오히려 빚을 내는 게 이득이거든요.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빚을 내면 금리도 높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돈을 갖고 있다라고 치면 실물자산 같은 네. 뭐 금이 됐든 아니면 요즘에 뭐 워낙 자연재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곡물이 됐든 뭐 그런 ETF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2년 전부터 관심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쪽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부자들은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증여, 그다음에 세제 혜택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자식이 둘, 셋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물론 이게 편법일 수도 있지만 금 같은 걸 사두면은 증여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증여세가 없거든요. 매매하면서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거래세만 내면 되니까 플랫폼에 넣는 플랫폼에는
그렇죠. 예. 서울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중개를 해주는 사람 중개 수수료다 보니까 뭐 우리가 부동산을 사도 나중에 큰 40% 세금을 다 뺏기잖아요. 네. 부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수록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건 이 돈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을까라는 증여 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까 뭐 인구 구조도 말씀하셨고 증여세 문제가 굉장히 사실 뜨거운 감자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산가분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냥 이민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사실 좀 많이 들어요. 정치적 이슈를 빼고 그냥 자산 재분배나 어떤 자산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의 세율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증여세나 상속세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제 혜택이 좀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주변에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민이라는 게 돈이 많으면 갈 수 있지만 돈이 없는데 가서 내가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고 그럼 여기서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갖고 거기서 써야 되는데 불확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은 결국엔 부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는 수단밖에는 현재는 아니다. 그렇다고 뭐 80년대처럼 우리 옛날 세대분들이 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성공해서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건 더 아니고요. 돈이 없으면 아예 미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론은 지금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돈을 무조건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거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었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임금이라든지 물가를 제일 많이 올리게 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인플레는 당장 잡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은 2년, 3년 전부터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제 인플레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인데 다들 곡소리를 내잖아요. 이미 제가 만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업체들은 작년부터 목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내후년이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인플레는 지금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한국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된다는 거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네.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떨어지면서 그럼 똑같은 월급이 내가 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가 않는다면 결국엔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주식을 그렇게 투자를 액티브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관련된 hedge용으로 달러를 좀 더 사던지, 네. 아니면은 금을 사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고 제 개인적인 취미는 또 위스키나 와인을 모으는 건데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가격이 더 밑으로 떨어진 걸 못 봤어요.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물론 최근에 와인 소비량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와인이 떨어진 거는 일반적인 와인 가격이나 소비가 떨어지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와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수요를 가져가거든요. 그럼요. 사치제가 지금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판매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은 지금 매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소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앞으로도 매출이 그렇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항상 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디 쪽으로 옮기든지 어느 비중을 좀 더 늘리든지 이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